지금부터 저희 모두는 인류 문명에 영향을 준 과학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 행성들이 공전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중심에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받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태양계 우주관의 변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등장한 이론은 천동설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가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 차례로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순으로 각각 원 궤도를 그리며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는 태양계 모형입니다. 초기 천동설은 모든 천체가 단순하게 공전한다고 하였지만 이후 행성의 역행이 관측되면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주전원과 같은 복잡한 요소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코페르니쿠스는 이렇게 복잡한 태양계 모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태양의 중심에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중심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였고 두 태양계 모형 모두 행성의 역행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동설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뛰어난 관측자였던 티코 브라헤는 태양 중심설이 맞다는 가정에 따라 지구 공전의 증거가 되는 연주시차를 측정하고자 하였지만 눈으로 연주시차를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티코 브라헤는 자신의 관측 결과에 따라 새로운 태양계 모형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태양계 모형은 갈릴레이가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지구 중심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목성의 위성과 금성의 위상을 관측하면서 드디어 우주관이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동설로 인해 케플러 운동 법칙 등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미경과 세포의 발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체의 기초 단위는 세포입니다. 이러한 세포는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세포를 발견한 사람은 로버트 훅입니다. 훅은 처음에 코르크가 물에 뜨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자신이 만든 현미경으로 코르크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수의 작은 구멍을 라틴어로 작은 방을 뜻하는 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가 관찰한 것은 식물세포의 가장자리에 있는 죽은 세포벽이었지만 세포설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라는 것이고 뉴턴의 제2법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속도 법칙, F는 ma입니다. 그리고 제3법칙은 작용-반작용입니다. 우리는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지구상의 모든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뉴턴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힘, 만유인력에 대한 식도 실험적으로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조금 더 근본적인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지 탐구하게 되었고 끝내 질량이 있는 물체는 시공간을 휘게한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고 또한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시간 지연에 대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후 여러 증거가 발견되면서 우리는 중력과 시간을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암모니아 합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 중인 질소는 안정적이고 그러므로 고온 구합 계통의 철촉매가 필요했습니다. 고온 구합에서 촉매를 이용한 암모니아의 합성 방법을 하버법 또는 하버보쉬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질소 비료에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버보쉬의 암모니아 합성은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한 중요한 업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1차 세계대전 때 폭탄을 만드는 데도 이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기기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기 압력을 이용하여 기계를 움직이는 장치를 증기기관이라고 하고 이는 산업혁명에서 동력원 역할을 하였습니다. 증기기관은 외형기관으로 일을 하는 매체와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매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증기기관은 증기기관차와 증기선의 발명으로 인류는 더 많은 물건을 먼 곳까지 운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27년 경성공장에서 최초 터우형을 두량 제작하였고 8월 15일 광복 이후 광복까지 파시형 및 미카형 기관차를 제작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인류 최초의 항생제로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인 페니실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얻는 화학물질로 영국의 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했습니다. 페니실린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현재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페니실린은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수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페니실린은 특정 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다른 항생제의 원료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병원군들은 내성이 강해 효과가 미미하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페니실린 쇼크를 일으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페니실린의 발달 과정을 간단한 만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때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부상자들은 속출했지만 제대로 된 항생제가 없어서 고통받는 부상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본 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항생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연구를 했지만 연구 도중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로 대단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로 병균을 죽이는 물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사람들은 플레밍의 연구를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페니실린 항생제 개발에 성공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과학의 유용성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은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미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었고 주고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여 예방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유용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화학기술이 발달하여 그 기술을 활용해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맞았던 코로나 백신도 과학의 유용성에 대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로운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의 유용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알아봅시다. 과학의 유용성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환경의 피해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존층, 열대우림이 파괴되거나 산성비, 지구온난화 현상, 대기오염 등과 같은 많은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편리함의 추구가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의 유용성, 과학기술의 발달이 좋은 영향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